14살, 돈도 없고 병마저 짊어진 영국의 한 소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다리 위,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기적을 약속했고 그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다리 위에 섰을 때 전 14살이었어요. 템스강 너머로 런던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70% 이상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원추각막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각막이 점차 원뿔 모양으로 변하면서 시력을 앗아가는 병이었죠. 거기에 망막색 소변성증까지 겹쳐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치하면 완전히 실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3만 파운드, 한화로 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있던 시설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모가 저를 맡아주셨지만 이모의 삶 또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2살 때 시력에 이상이 발견되자 이모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시설에 맡긴 것은 최소한의 의료 지원이라도 받게 해주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이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모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시설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흐려지더니 곧 사람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 거라고. 16이 되기 전에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일까요? 아니면 제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순간부터일까요? 1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위험해요. 거기서 내려와요. 한국인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야 했겠죠. 그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이야기, 이모 이야기, 제 눈 이야기까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연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듣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기적을 믿나요? 기적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있었더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고 제 눈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해요. 당신의 눈을 한번 봐도 될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김민준 선생님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설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제의료봉사단 소속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검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러 기계 앞에 앉아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력이 있고 수술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 이식과 각막 이식, 그리고 망막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절망했습니다. 3만 파운드, 한화로 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냐고.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꼭 도와야겠다고. 당신이 바로 그 누군가입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4살 아이에게 그 순간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김민준 선생님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시설 친구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김민준 선생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수술 전날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돼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약속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그가 해낼 것이라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14살 소녀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한 사람의 따뜻한 약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선생님의 얼굴만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수술복을 입고 제 곁에 계셨습니다. 곧 잠이 들 거예요.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취약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곧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 계셨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답답했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5시간 동안 집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붕대를 풀기 전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적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붕대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떠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빛만 보였습니다. 하얀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보여요. 선생님이 보여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시설 선생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만 구분하던 것이 나흘째 되던 날부터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이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오셨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경과를 확인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요. 부모님 사진도 제대로 보고 싶고 시설 친구들의 얼굴도 똑똑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곧 전부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이번 2주째 드디어 퇴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퇴원 전날 김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평생의 빚이었습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준 분이었으니까요. 시설로 돌아가는 날, 김 선생님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시설 선생님과 함께 차에 오르려는데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안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에겐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김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시설로 돌아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매일 김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병원에 전해달라고 시설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시설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틀 전에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설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지만 시설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생님이 가버리시다니. 편지는 전달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시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 편지를 받아서 전하지 못했다고.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고작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시설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김민준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 건강하시기를, 아버님이 무사하시기를 빌면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만나 뵙겠다고, 그때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빚을 진 듯한 감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무게감이었습니다. 그 무게감은 앞으로 11년 동안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5이 되었고 시설을 떠난 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김민준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명함은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낡고 구겨지고 빛이 바랬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글부터 생소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을 찾으려면 한국어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2년쯤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명함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김민준, 안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10년도 더 지난 번호라 연결될 리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안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동명이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퇴직하셨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걸까요? 실망했지만 계속 찾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봉사단체 홈페이지들을 뒤졌습니다. 11년 전 영국에 파견되었던 의료진 명단을 찾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자료는 대부분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인을 찾고 있어. 내 인생을 구해준 분이야.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 표도 사야 하고 체류 비용도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에 엿새를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카페에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한 의료재단 홈페이지였습니다. 빛을 나누는 재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재단 소개를 읽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실명예방사업, 무료 안과 진료, 국제의료봉사,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1년이 지나 나이가 드셨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단의 주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나와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낼까 고민했지만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비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영국 여권 소지자는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가장 싼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도 600파운드나 했습니다.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로 정했습니다. 하룻밤에 20파운드 정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무를 계획이었으니 600파운드면 충분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쳐 총 20파운드를 준비했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표는 받지 않겠네. 대신 3개월 휴직으로 처리해줄게.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게. 감사했습니다.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두 조심히 다녀오라고, 은인을 꼭 찾으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 1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시설 시절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도 시설을 떠나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꼭 만나고 오라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런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가방 안에는 11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 여권, 재단 주소가 적힌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11년 전 14살 소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클 것이다. 선생님에게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테니까.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기억하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그 따뜻한 말들을, 나를 살려준 은혜를,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김민준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1년간 꿈꿔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준비한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닥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은 통할 테니까. 나의 마음을, 11년간의 감사를 선생님께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 비행 탓도 있었지만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가져올 것도 없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7월이라 덥고 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신촌 근처였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빽빽한 도로, 복잡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런던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 바로 재단을 찾아갈 계획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뭐 하러 왔어요? 은인을 찾으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착한 아가씨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도 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재단이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했지만 표지판을 따라가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빛을 나누는 재단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안에 김민준 선생님이 계실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지만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김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분명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김민준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찾아왔다고. 예전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십니다. 병원에서 수술 중이셔서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니까 바쁘시겠지. 언제쯤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늦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재단 행사가 있습니다. 실명 예방의 날 기념 행사인데 그때 오시면 뵐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지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단의 업무이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김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뜻일까? 자세히 보니 얼굴에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가 닮았습니다. 네, 11년 전에 영국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관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물어보려는 듯 했지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안하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행사 시작 30분 전에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의료 관계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오신 걸까?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지훈 씨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 일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 씨가 재단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15년 전에 아버지가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환자분이셨군요. 언젠가요? 11년 전이요. 제가 14살 때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영국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때 13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안 계셔서 어머니와 둘이서 지냈다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도착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쪽을 보았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뵙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이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실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지훈 씨에게 물어 위치를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 씨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와 제 가방이 부딪혔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지훈 씨도 함께 주우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다 주워 건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 만나러 가시는 거죠? 네.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훈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환자가 찾아오면 항상 감동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행사는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가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혼자 계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이에요. 가보세요. 지훈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김민준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11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년이나 지났고 수많은 환자를 보셨을 테니까.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1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해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영국 런던에서 왔나요? 11년 전에. 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를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안나 맞죠?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컸구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훈 씨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 친구가 11년 전에 내가 영국에서 수술해준 환자란다. 원추각막이었지. 14살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선생님은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눈은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덕분에 잘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훈 씨가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1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것, 인터넷으로 수소문한 것, 재단 홈페이지를 발견한 것까지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주었다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예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를. 그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요. 연락을 못 드렸었죠.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입은 상처로 평생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경황이 없었다고, 시설에 연락처를 남겼는데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안나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저도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지훈 씨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의 기록이 분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영국에 두고 온 환자가 있다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김민준 선생님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의사 생활 40년 동안 많은 환자를 봤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어요. 안나가 그중 한 명이었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눈까지 나빠지고 있어서 그때 당신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해요. 저도 기억해요. 다리 위에서 처음 뵈었을 때요. 선생님이 기적은 가까이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네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찾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겠냐고 여쭈었지만 선생님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훈 씨도 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댁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누군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보, 손님 모셔왔어요? 김 선생님이 말하자 그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은 미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영국에서 온 안나 씨야. 아빠가 11년 전에 수술해준 환자분이래. 미영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찾고 싶으실까? 우리 남편이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요? 그럼 영국에 두고 온 환자가 걱정된다고 자주 그랬지. 잘 지내는지, 눈은 괜찮은지 하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고 걱정해 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렇게 찾아왔잖아. 우리 안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네. 우리 안나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영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진짜 엄마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와 재단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지훈 씨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듯 했습니다. 지훈 씨가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자주 갔거든요. 지훈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그래서 의대에도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은 했어요. 하지만 수련의 과정은 시작하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너무 큰 분이라서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에는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듣고 계셨는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의사를 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재단 일을 도우면서 생각 중이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분명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영국에서는 한식을 자주 못 먹었을 테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아버님이 참전 용사였다고, 아버지는 평생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셨군요. 네, 특히 눈을 다루는 안과를 선택했죠.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냐고.
한 달 정도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보다 훨씬 편할 거라고, 비어있는 방도 있다고 김 선생님도 권하셨습니다. 아들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폐가 아니야, 가족이 된 건데. 우리 남편이 살린 아이니까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지. 미영 아주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지훈 씨도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거라고. 결국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 짐을 정리해 김 선생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방은 작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11년을 찾아 헤맨 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가족에게까지 환대를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푹 쉬어요. 내일부터 서울 구경 시켜줄게요. 고마워요.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는 문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나 봐요.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셨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만의 길을 찾으시면 돼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지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기대로 잠들기 어려웠지만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영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한국 가정식은 먹을수록 입에 맞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가시고 지훈 씨와 저만 남았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도 더 알고 싶고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궁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훈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장소라고, 수백 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영국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버킹엄 궁전 같은.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궁궐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색감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요. 한복 대여점에 들렀습니다. 지훈 씨가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한복이 잘 어울릴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입어보았습니다. 푸른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지훈 씨가 엄지를 세웠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궁궐을 배경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지훈 씨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계열의 남성 한복이었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함께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근정전, 경회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각 건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듯 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좋아해요? 네.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의대 가기 전에는 사학과도 고민했었죠. 그런데 왜 의대에 갔어요?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점심은 근처 전통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정식 같은 세트였습니다. 작은 접시가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지훈 씨가 하나씩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회, 튀김, 조림, 구이 등. 한국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먹어요? 특별한 날이나 손님을 대접할 때요. 보통은 더 간단하게 먹어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16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수술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다고,
자신도 의사가 되겠다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지만 의대에 가서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졸업은 했지만 수련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다고. 차라리 화를 냈으면 편했을 텐데. 저는 지훈 씨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늘 비교당하고 기대를 받을 테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길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에 갔습니다. 전통적인 가옥과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지만 한적한 길도 있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지훈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확신이. 저는 그게 없어요. 하지만 재단 일은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 일을 돕는 거죠. 제 일이 아니에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24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였지만 고민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재단 일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행정이지만 중요한 일이죠. 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지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인 듯 했습니다. 한참 뒤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저녁에는 남산 서울타워에 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훈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 풍경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좋아요. 역동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제가 말하자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마음에 들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얼마나 있을 거예요? 한 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흘밖에 안 지났네요. 20날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짧네요.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저도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카페 일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것 같아요. 저도요. 고마워요. 서울을 안내해줘서. 내일도 시간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곳이 더 많아요. 네,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걸었던 거리,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김 선생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민이 많지만 그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훈 씨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다. 다른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 큰 의미가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2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지훈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잠실을 구경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이 추석이야. 한국의 큰 명절이니 함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추석이 뭐예요?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야. 음식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지.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상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계속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라고. 추석 당일 미영 아주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저는 서툴렀지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나는 손재주가 좋네. 금방 배우는구나. 아주머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훈 씨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재료를 나르고 청소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차례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앞에 서셨습니다.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옆에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정성껏 기억하는 문화가 아름다웠습니다. 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이라 더 특별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도 우리 가족이다.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구나. 저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의 동생 부부와 조카들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해했습니다. 친척 누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랑 사귀는 거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지훈 씨도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나, 그런 거 아니야. 안나는 아버지 환자였어. 하지만 누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가 산책 가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누나가 실례했어요. 놀랐죠? 괜찮아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하지만 지훈 씨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안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요? 지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안나를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 숨이 흗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환자니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지훈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나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내 고민도 털어놓게 되고 안나가 해준 말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훈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다. 김민준 선생님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안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훈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지훈 씨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했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의 고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좋아하나 하는 질문도 좋아하긴 하는 걸까? 분명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지훈 씨를 자주 생각했고 지훈 씨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훈 씨와 사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김민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생님의 은혜를 갚으러 와서 아들과 사귄다니 이상하게 보지 않으실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재단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재단에 갔습니다. 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안나, 잘 지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아주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지훈 씨와 단둘이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비용도 문제고 일도 있고요. 돌아가야 해요. 지훈 씨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다. 이제 막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저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 저 생각해봤어요. 어제 한 말. 지훈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좋아해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지훈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뒤에 떠나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한국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떡해요? 저는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비자도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지훈 씨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듯 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남은 일주일, 최대한 함께 보내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야 했습니다. 지훈 씨와의 시간, 김 선생님 가족과의 추억,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지훈 씨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김 선생님이 저를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이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진찰하네요.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정밀 검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력도 안정적이고 각막 상태도 양호해요.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괜찮을 겁니다.
영국에 돌아가서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받으세요. 네, 그럴게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 물으셨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건 확정인가요? 네, 모레 비행기예요. 선생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지훈이랑 무슨 일 있었나요? 요즘 지훈이 표정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눈치챘습니다. 지훈이가 안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죄송해요.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오랜만에 밝아 보였어요. 안나를 만나고 나서요. 예전보다 웃음도 늘고 생기도 생겼죠. 제 덕분이 아니에요. 아니, 틀림없이 안나 덕분이에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의대를 나왔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내 뒤를 이어주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훈이에게는 지훈이만의 길이 있는 거겠죠. 선생님은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분이었습니다. 안나가 지훈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안나가 한국에 남고 싶다면 우리 가족이 돕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재단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안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국제 업무를 맡길 수 있죠.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은 충분해요. 안나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11년 전부터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억지로 남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남는다는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김 선생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뒤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남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지훈 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좋았고 김 선생님 가족도 좋았고 재단 일도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진짜로? 지훈 씨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시도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지훈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준 것도, 함께 있어준 것도. 내가 더 고마워요. 안나가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미영 아주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딸이 생겼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김 선생님도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훈이랑은?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훈 씨도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다음 날 영국의 카페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놀랐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얻은 추억은 많았습니다. 사진, 기념품, 그리고 마음속의 기억들. 한 달 후 재단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협력 담당이었습니다. 영어로 해외 기관과 소통하고 봉사활동을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김 선생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비자를 취업 비자로 바꿨습니다. 1년 후에는 장기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 회화는 물론 업무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지훈 씨가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설 친구도 왔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11년 전 그 다리 위에서 만났던 작은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안나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미영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엄마처럼. 아니, 이제는 진짜 엄마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 이제 우리 딸이야. 진짜 딸.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갖고 싶었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지훈 씨와 저는 재단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둘이서 꾸민 첫 번째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단의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국제협력부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 개국과 협력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지훈 씨는 재단의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전히 현역이셨습니다. 60세가 넘으셨지만 매일 수술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외 봉사를 가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은퇴하려고 한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 재단은 누가 맡나요? 지훈이와 안나가 함께 맡아주면 좋겠구나. 저와 지훈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이듬해 봄, 김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대신 재단의 이사장으로 남으셨습니다. 지훈 씨가 재단의 대표가 되고 제가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한 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의 여성이 한국의료재단의 부대표가 되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6년 전 이 재단의 설립자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기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재단의 후원도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 선생님과 미영 아주머니, 지훈 씨와 저까지. 김 선생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16년 전 런던의 다리 위에서 만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구나. 모두 건배합시다. 우리는 함께 건배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지훈 씨와 단둘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영국 생활이 그립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 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선생님 가족이 내 가족이고 지훈 씨가 내 사랑이니까.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안나. 나도 사랑해요. 강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16년 전 런던의 다리 위에서 절망하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의 강변에서 행복을 찾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할 용기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꽃별 튜브였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